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언중유골 1971년 4월 25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박정희 후보는 4월 27일에 있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마지막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다. 요즘 우리나라 야당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뽑아주면 총통제를 만들어 앞으로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한 번 더 뽑아주시오 하는 정치 연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자신감 있게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이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 120여 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경제 성장이 빨랐는가 하고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통계를 내어봤더니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느 나라의 수출 성장이 제일 빨랐는가 하면 12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1위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를 했다. 10년 전 5.16 혁명이 나기 며칠 전 대구 시내에 있는 몇몇 백화점에 들러서 네이와 양말을 사려고 주인한테 네이와 양말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 앞에 내놓은 물건은 전부가 일제 아니면 미제, 홍콩제뿐이었습니다. 우리 국산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인은 아주 쑥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쪽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앉은 국산 양말 몇 켤레를 갖고 와서 아이고 손님 이거야 어떻게 신겠습니까? 그 국산은 못 신습니다. 차라리 외제를 사시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 시내 백화점이나 기타 모든 상점에 가보면 그때와는 격세지감이 있을 겁니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끝으로 다시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니 꼭 찍어달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너무 뒤져 위험하다고 건의한 사람들이 많았다. 공화당의 수도권 선거 책임자이던 강성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며칠 전 박 대통령을 만났다. 카카, 다시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옵니다. 지금 서울에서 8대2로 우리가 열세인데 지지율을 40% 선까지 끌어올리려면 각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박 대통령은 담배를 쥔 손을 바르르 떨었다. 화가 나면 나타나는 버릇이었다. 대선을 사실상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던 이우락 정보부장은 전날 박 대통령이 부산 유세를 끝내고 열차편으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갔다. 같은 차를 타고 청와대로 가는 도중에 이 부장은 내일 유세 때는 꼭 이번이 마지막 출마다는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 유세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기분이 나빠졌다. 이 부장은 이날 장충동 공원 유세장으로 가는 박 대통령에게 다시 카카 어제 그 말씀 꼭 하십시오 라고 졸랐다. 그는 선거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뚱 하고 나갔다. 언론은 이날 박 후보가 불출마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그는 장충단 연설에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한 번 더 뽑아주시오 하는 정치 연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뿐이다. 표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대통령을 3번만 하겠다고 못 박지 않았다. 언론은 박 대통령의 깊은 뜻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날 연설을 사선 불출마 선언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연설을 분석하면 박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대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이야기다. 이날 연설의 묘한 뉘앙스 차이를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정세 분석에 강한 강성원 의원만이 자신이 건의한 내용과 박 대통령이 말한 것의 차이에 유의했다. 그는 그 뒤에도 박 대통령의 연설을 유심히 분석하다가 197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란 단어가 나타나자 주위에 이달 안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 장충단 공원 연설은 박 대통령에게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갖게 했음이 여러 증언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1972년 6월 어느 날 청와대 사정특보인 홍종철이 동훈 비서관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국 금융기관의 편중 대출 상황 보고를 했다. 편중 대출을 많이 받은 순서로 100대 기업과 개인을 표로 만들어 올렸다. 이를 훑어본 박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던 내용과는 영 다른데 이거 쓸모가 있겠군 이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 연문을 열고 뜰로 나가 야외 식탁을 마련케 하고 두 보고자와 함께 점심을 하게 됐다. 홍 특보가 각하 요사이 시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 요인이 서울을 다녀갔다던가 하는 소문인데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1년 전에 있었던 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동훈 비서관, 지난번에 내가 장충단에서 유세할 때 가봤겠지. 예, 굉장히 많이 모였더군요. 이 사람이 모였다고? 모이긴 무슨 모여. 그냥 실어다 날랐지. 하하. 동훈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장충단 유세 때의 군중이 대부분 관권과 금력에 의해 동원된 것임을 알고 있구나. 역시 속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 군중이 나는 참 무서웠어. 군중이 혼란을 일으키면 결국 무력을 동원해야 진정이 돼요. 내가 4.19 때 부산 계엄사무소장이었는데 그런 꼴을 봤어요. 내가 정복을 입고 군중 앞으로 나아가서 같이 만세를 부르자고 하여 진정을 시켰어요. 만약 그 장충동에서 북괴가 모략전을 펴서 경찰관 복장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총을 쏘게 해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걸 빌미로 하여 북괴가 군대를 들여보낼 수도 있지 않겠어. 그날 나는 연설할 때 그런 걱정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연설을 마치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 수행원에게 맨 처음 물은 말이 휴전선에 이상이 없느냐였어. 청와대로 돌아와서도 군중들이 다 해산했다는 보고를 받고 저녁을 먹었어. 작은 회사도 사장을 뽑을 때는 이런저런 점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하는데 하물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는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 식으로 군중을 잔뜩 흥분시키고 감정을 돋워놓고 그것이 식기도 전에 투표장으로 이끌고 가서 표를 던지게 한다면 엉뚱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말이야. 동훈 비서관은 법을 배운 사람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 터인데 어디 말해봐요. 이게 민주주의요. 가장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유권자를 만들어 놓기 시합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 말이야. 박 대통령은 듣고만 있는 두 사람 앞에서 말을 이어갔다. 그때 장충동에서 내 연설 자세히 들었겠지. 네, 이게 마지막 유세라고 하시는 말씀 감명이 깊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한 말은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한테서 표를 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였다고. 동훈 비서관은 이 말은 언중유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탁자를 탁 치더니 이렇게 내뱉는 것이었다. 이제 그따위 놈의 선거는 없어. 동훈 비서관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인도네시아 헌법에 대해서 동훈 비서관에게 물었다. 자연히 인도네시아 이야기로 화제가 올라갔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965년에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수카르노 대통령이 놀아나자 수하르토가 나서서 공산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사륙당하는 과정을 설명해 나갔다. 박 대통령은 섬이 많고 문맹률이 높은 인도네시아가 그 현실에 맞는 헌법과 정치 제도를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두 사람에게 오늘 한 이야기는 옮기면 안 되라고 일침을 놓았다. (1971년 4월 28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이날 김종필 공화당 부총재는 충남 서산 농장에 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는 박 대통령이 94만여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이기고 있었다. 김종필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박 대통령이 현충사에서 충무공 탄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온양 관광호텔로 가니 그곳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호텔에 도착하니 안내자가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박 대통령이 방에서 쉬고 있으니 들어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서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저 왔습니다. 응, 어디 있었어? 저 서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 박 대통령은 한참 침묵했다. 그 사이 김종필은 유경수 여사에게 가서 인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소파 쪽으로 오더니 앉으면서 이야기했다.
내가 요새 골똘히 생각해보는데 이거 안 되겠어. 뭐가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빈곤을 추방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 한 10년 열심히 하여 이제 굶지 않을 정도는 됐어. 수출도 잘 되고 말이야. 그런데 국민들이 내가 삼선을 하겠다니까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걸 모르겠어. 내가 영구집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은 정하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후계자를 정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김대중이가 뭔데 차이가 그것밖에 안 나나. 박 대통령은 자신을 압승시켜주지 않은 국민들에게 매우 섭섭한 모양이었다. 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박정희는 그야말로 작심한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사람과 비교해서 국민들이 나를 대접하는 게 겨우 이 정도인가. 민주주의가 역시 약점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거 바람이 잘못 불면 엉뚱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그랬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일관성 있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지 의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걱정을 해. 박 대통령은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썼나. 행정력은 얼마나 구사했나.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각 지구당에 돈을 얼마나 내려보냈나 말이야. 그래도 요것밖에 차이가 안 나. 이 대목에서 김종필이 말했다. 선거에 취약점이란 게 왜 없겠습니까? 이번에 각하표가 의외로 적었던 것은 역시 저희 보좌하는 사람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각하께서 침통해 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여러 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담에 내가 그만두기 전에 그런 면에서 취약점을 확실히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놓는 게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새 들어.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온양 호텔에서 있었던 다가회에서는 선거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가뭄이 풀려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박 대통령의 불평을 들으면서 김종필은 오히려 국민들이 현명한 선거를 했다고 생각했다. 표차가 95만 표밖에 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삼선 개헌에 대한 의아심을 풀지 않은 데다가 표를 많이 주면 이 양반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1970년 12월 조선일보에 고상현이라는 27세 파월 장병 출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작은 기사가 났다. 그는 서라벌 대학에 재학 중 입대하여 베트남 전선에 나갔다. 근무 중 안면 및 전신 화상으로 양손가락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특기인 악기를 다뤄먹고 살아야 하는데 손가락을 쓰지 못하고 수술할 돈도 없다는 호소였다. 이 기사를 읽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해 12월 4일 성형수술에 쓰라고 60만 원을 주었다. 1971년 5월 8일자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하여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고상현이란 사람은 60만 원을 받아 수술을 받고 11,240원이 남아 반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문서에 박정희 대통령이 메모 지시를 했다. 앞으로 재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할 터이니 본인의 희망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잔금 11,240원은 원호처를 통하여 본인에게 회송필. 1971년 6월 2일 고상현 씨 관련 보고서가 다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원호처로 하여금 각하의 뜻을 본인에게 전언케 하였던 바 본인은 감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립자활하여 각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사입니다. 고상현 군이 성형수술을 한 명동병원 원장 장상숙 씨는 수술비 수령액 50만 5,700원 중에서 40만 원을 고상현 군 자립을 위하여 기증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메모를 덧붙였다. 장상숙 원장에게 치하서신 발송할 것. 작은 데에도 치밀한 것이 박 대통령이었다. 1971년 5월 중순 어느 날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박 대통령은 충남 온양에서 김세배 의원 지원 연설을 끝낸 뒤 헬리콥터를 타고 공주의 이병주 의원 지역으로 떠나면서 대전에서 출마했던 공화당 원내 총무 출신의 제2피직계 김용태를 동승시켰다. 공주에 도착한 일행은 점심시간이 되어 이 의원 집에서 식사를 했다. 점심을 끝낸 다음 박 대통령은 주인인 이 의원과 김정년 비서실장,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좀 쉬고 있으라고 하고 나 김용태 의원하고 이야기 좀 하겠어라고 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난 서울 유세 때 후계자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한 중대사는 전적으로 각하의 의중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신분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삼선 개헌 전에 김종필을 후계자로 밀다가 혼이 났던 김용태로서는 사양하는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레 물어보니 대답하기 어렵겠지. 자네 생각나나? 6.25 때 대구 우리 집에서 맹세한 것. 이 나라에서 빈 곳만은 없애려고 했다 라고 한 말. 이제 그 꿈이 이뤄지고 있네. 나도 삼선 개헌이 무리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승만 박사도 개헌을 하지 않았던들 지금은 국부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놓은 국부와 국력을 북괴가 남침해서 하루아침에 불살라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력을 기르고 국방을 튼튼히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각하께서 하문하신 일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삼선 개헌을 반대하다가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 동의해주지 않았나.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야. 다른 뜻은 없어 이 친구야. 김용태는 박 대통령과는 광복 직후부터 인연이 있었고 몇 안 되는 민간인 출신 5.16 혁명 동지였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 초대 원내 총무로 그를 임명하고 두목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그는 1968년 공화당 내에서 김종필 의장을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국민복지회란 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당에서 제명됐고 1969년에는 공화당이 발의한 삼선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해 7월 김 의원이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김재규 육군 보안사령관이 찾아왔다. 담담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김 사령관은 벌써 김 의원 집에 들러서 양복까지 가져왔으니 청와대로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 그는 김재규의 차를 타고 가서 오랜만에 박 대통령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약 40분 동안 삼선 개헌안에 가표를 던져줄 것을 설득했다. 박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공화당 내 개헌 반대자들도 돌려놓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용태는 오히려 대통령을 돌려놓으려 했다. 내가 자네한테 설득을 당하고 있군. 김 의원 어때?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만 시간을 얻을 수 없을까? 저질러 놓은 일들이나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 평생을 보내고 싶어. 우리 집사람도 자네와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사무실만 나오면 딴판이란 말일세. 박 대통령은 김 의원과의 과거 인연을 꺼내 압박했다. 자네와 나는 혁명에 목숨을 걸었던 사이가 아닌가. 나의 결심이 오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를 좀 도와주게. 결국 김 의원은 굴복했다. 그는 공화당에 남아있는 개헌 반대 의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을 뿐이었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공화당이 국회 제3별관에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킬 때 가표를 던진 의원들은 공화당 106명, 정의회 11명, 신민당에서 넘어온 3명, 그리고 김용태 의원 등 무소속 4명을 합쳐 총 124명이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아무리 박 대통령이 후계자를 추천하라고 해도 입을 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담배를 연거푸 피우면서 대답을 기다렸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침묵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속으로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나라 역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뗐다. 각하, 저희 뜻과 함께 시중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하의 후계자가 되실 분은 김종필 공화당 부총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께서 삼선 개헌 전에 부총재로 임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대답하는데 그렇게도 시간을 끈단 말인가. 섣불리 말씀드렸다가는 제목이 온전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두목에 어울리지 않게 겁쟁이군. 각하, 그렇습니다. 저는 겁쟁입니다. 종필이, 글쎄, 다재다능은 하지만 신중하지 못해. 인화도 문제야. 길재호도 자기가 추천해놓고는 요사이 견원지간이라고 해. 인화 없이는 막중한 일을 못해. 조병옥 같은 분도 군정 때 경무부장을 했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졌대요. 종필이는 정보부장을 하는 동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흠이란 말이야. 이때 충북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기별이 들어왔다.